2026년 7월 2일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JD 벤스 부통령이 주도한 미국과 이란의 MOU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대표적인 대이란 강경파로 꼽혀온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워싱턴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이제는 벤스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조용했던 루비오 장관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새로운 안보 프레임워크를 성사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레바논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협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헤즈볼라를 레바논 남부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한쪽에서는 이란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의 가장 중요한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를 해체하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정치평론가 아미트 시갈은 이번 협정을 두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협정이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레바논 정부가 남부를 다시 통제하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며 그 과정에 미국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안보 구조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헤즈볼라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역시 이번 협정이 이란과 헤즈볼라를 더욱 약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즉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멈추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약 200m 규모의 헤즈볼라 지하 터널을 찾아서 폭파했고 대량의 무기와 군수시설도 함께 제거했습니다. 반면 헤즈볼라는 지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아야지시는 테헤란 시내 곳곳에 광고를 내걸고 헤즈볼라에 합류할 이란 청년들을 공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0의 급여를 내걸었는데 이는 현재 이란 최저임금의 약 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헤즈볼라는 주로 레바논 시아파를 중심으로 병력을 충원했지만 이제는 이란 청년들까지 직접 모집해야 할 만큼 병력난이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휘부와 정예 병력을 계속 제거하고 있고 이란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레바논에서는 제거와 재건의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카타르입니다. 이번 주 공개된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서는 카타르가 수년 동안 이란을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과 이란 협상의 핵심 중재국도 카타르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동시에 이란 지원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카타르를 둘러싼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과 이란의 MOU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번 주 미국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를 방문했지만 이란은 미국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카타르를 통한 간접 협상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와 통행료 문제, 제재 완화 범위, 동결자산 접근 방식까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MOU는 체결됐지만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들은 겉으로는 협상과 휴전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스트 이란 전쟁 이후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조현영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분석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MOU 이후에 중동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눈에 띈 게 터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면서 굉장한 선물들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터키가 러시아산 방공망을 들이면서 미국과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이제 방공망 러시아산 S400이라는 이제 방공망 시스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당시에 이제 2019년 러시아산 방공망 무기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여기 터키에 대한 이제 무기 지원을 이제 수출을 금지시켰죠. 이른바 적성국 제재법을 근거해서 터키한테 이제 무기 판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미국 측에 F-35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 요청을 했어요, 터키가. 근데 러시아산 무기, 즉 적성국 무기를 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서부터 그걸 막아왔는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바꾸고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통보를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엔진, 여기 F-15에 들어가는 F-110이라는 엔진을 갖다가 이제 터키에다 팔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의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터키한테 어떻게 되느냐? 터키는 칸이라는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있습니다. FX 사업인데 이걸 확보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권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엔진 수출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F-35 수출까지도 이제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가 F-35를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미 의회는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화민주 양당 다 이 의회 심사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 행사했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터키에 대한 제재도 해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터키는 여전히 이 러시아산 그 S-400 요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련된 법이 이제 앞서 얘기한 적성국 제재법인데, 이 제재법을 이제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행정적 조치에서 이제 이거를 규속 요건을 약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요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적성국 제재법을 해제하거나 유예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S-400 러시아 그 방공망 시스템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제 하냐,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국무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유예하거나 승인을 폐기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S-400이 물리적으로 폐기했거나 그 방공망 시스템을, 아니면 러시아한테 반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이제 루폴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이제 예외 조항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운용 불능. 이 S-400 방공망이 운용 불능 상태라는 걸 입증하면은 이제 그 적성국 제재법이 이제 유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행정적 재량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법조항 자체 변경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해석을 통해서 이거는 운용 불능 상태라고 평가를 해주면 이제 수출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부의 재량권으로 이거 하려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꼰수지만 전략적 법률적 우회를 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터키가 미국이 준 이 기술들을 유출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별거 아닌 기술들 뭐 이런 것만 터키한테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잠재적 기술 유출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도 F-35에 어떻게 보면 5세대 전투기의 핵심이 뭐냐면 레이더 기술이거든요.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S-400 러시아산 방공망의 성능을 개선을 시킬 수 있어요. 이걸 기술로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걸 경고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완전히 돌아선 이유가 법률적 장치 이런 거보다는 동맹으로서 터키를 이제 신뢰를 하는 거예요. 터키를 이제 신뢰를 해서 손을 들어주어서 따는 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죠. 외교적 이제 통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법률적 판단보다는. 그래서 이게 특이 사건으로 지금 현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터키와 이 미국의 갈등이 러시아 이 S-400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부터 터키가 미국의 분노를 샀었던 또 다른 사건이 이제 할크방크 사건이라고 해서, 이 터키 국영은행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에게 거액의 이 석유 자금을 이제 흘려보낸 그런 사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지난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법무부가 터키 국영은행 할크방크 제재 위반 사건을 사실상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소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소유예 합의라고 DPA 방식의 기각을 이제 선택했는데, 이게 뭐냐,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그 최대 규모의 이란 제재 회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IRGC가 이제 석유 대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터키 은행을 통해서 이걸 자금 세탁을 하는 거예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있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수백억 달러에 200억 달러에 해당되는데, 석유 수입금을 금 거래로 이렇게 위장 세탁한 겁니다. 금을 거래하는 것처럼.
그래서 2019년에 미 연방검찰, 그러니까 뉴욕 남부 연방지검이 기소를 했죠. 당시 공소장에 뭐로 나왔냐면 이란산 석유 및 가스 판매 대금을 금이나 현금으로 바꿔치기 했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교란했다. 그리고 또 대이란 제재법 위반이다라는 이 두 가지 혐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련 당사자 할크반크 전 부행장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 금 수출한 대리인 역할을 한 게 IRGC, 이란계 터키인이에요. 그러니까 IRGC가 개입됐다라는 게 해서 그 관계자들 다 기소를 했는데 그동안에 법정 공방이 좀 치열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터키 측은 어떻게 했냐? 이거는 그 할크뱅크는 그 터키 중앙은행이므로 이거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해당 사항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권 면제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외교관 같은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이 터키 은행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아니다, 제재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급 시원행에서 그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소가 가능하다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엎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엎었냐면은 DPA 유예 방식이라고 엎어버린 거예요. 이거 법무부를 통해서 공소 중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법률적 테러가 차단된 그 할크방크 터키 측은 어떻게 했냐? 직접적으로 이제 정치적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부터 법률적으로 이거는 미국 법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해가지고 2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 및 그 JD 밴스 캠프에 엄청난 로비를 했다라는 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싸웠던 이 사건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벌금도 없이 그리고 뭐 유죄 인정도 없이 갑자기 끝내버린 건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관대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기소유예 합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플리바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뭐 그 벌금 적당히 내면은 이제 뭐 사법 처리, 그러니까 형사 처벌까지 안 갈게라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요번에는 벌금, 몰수, 배상금 지불이 전혀 없고 범죄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러고서 완전 무죄 방면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 법무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겁니다. 국무부의 압력을, 행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래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과거에는 부과했거든요. 이 방식을, 이 플리바깅 방식을 청하면. 근데 그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어네스트형이라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냥 외부 감사만 받고 뭐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 시각이 많은 거죠. 야, 이렇게 할 거면 제재 위반 체제가 그 레짐이 완전 실효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금전적 징벌 없는 거.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의 그 무기 수출 그 석유 수출 대금으로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러 유족들이 여기다가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구제 창구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현지에서는 상당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치를 했는가? 이른바 이제 벌금 없는 종결 파격적인 조건이 뭐냐면 법적 책임 추궁보다는 지정학적 실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정세에서 어떻게 보면은 터키를 새로운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그 의지를 이제 이런 두 가지 조치로 나온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포스트 이란 MOU 중동 정세에서 이를 대비해서 새 판을 짜고 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터키에 힘을 실어준다 해서 터키의 두 가지 민원 사항, 그 전투기 판매권이랑 이 대이란 제재 이 두 건을 민원을 해결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뭐 전투기 엔진 판매나 이 할크바크 사건이 뭐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미국이 터키를 다시 이 중동의 핵심, 이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다시 세우려는 그런 전략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 터키 포괄적인 지정학 대전환이라고 현지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이른바 JD 밴스 캠프의 그 다국주의 전략의 본격 집행이다. 세력 균형. 그러니까 뭐냐면 중동에서의 터키를 키워줌으로써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주자라는 그 로직 하에서 이제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럼 터키의 장점, 미국한테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게 뭐냐면 나토 내에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고 그다음에 보스포러스 해협 통제권 흑해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좀 많은 점수를 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유럽 향발 난민 관리가 가능해요. 터키가 유럽과 이제 중동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이고 또 다른 이제 지역 분쟁의 중재자라고 해서 가자지구에 또 그 평화위원회에도 가입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시리아 내 영향력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 장기적으로 시리아,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는데 이 권력 공백을 누가 메꾸냐? 터키가 메꾼다라는 걸 요번에 윤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아사드 시대에서 그 터키가 그래도 나름 시리아를 잘 관리해 왔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어디서? J-디펜스 캠프 쪽에서. 이게 이른바 다극주의 세력 균형 이론에서 이게 부합하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F-35 재가입 할크 방크 기각 포괄적 합의가 이제 터키의 어떤 힘 키워주기로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이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불안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에르도안 이 터키 에르도안 정권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또 적대적이면서 이 하마스에게는 또 하마스를 지지했던 그런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 터키에게 미국이 군사적으로 힘을 실어준다라는 게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J-디펜스 캠프의 그 다극주의 그 세력 균형 그 캠프에서는 이스라엘만 우리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터키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세력 균형을 이루자, 공포의 균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터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좀 과거랑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중동의 대리인 역할을 해서 이제 투톱을 세우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른바 세력 균형 원리인데 여기서 이제 질적 군사 우위가 이제 조금 잠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최강의 공군력과 제공권을 자랑하는데 이제 막 터키한테 F-35를 주면은 이제 거의 뭐 이스라엘 수준까지 아니지만 그 밑을 턱 밑을 쫓아올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스라엘 제공권이 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적 군사 우위 QM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잠식된다라고 현지에서 안보적으로 우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트냐후, 이거 일각에서는 또 현지 TY 매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J-디펜스 캠프가 네트냐후를 압박하는 거다. MOU에 관해서 특히 헤즈볼라에 관해서 좀 비협조적인 거에 대한 복수라고 또 현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그게 뭐냐면 총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터키를 활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중동 정세나 이란 전쟁의 어떤 목표나 방향성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견이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스라엘한테 독박하는 것보다는 터키랑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그 속내가 이번에 드러난 거고 실제로 네트냐후 정부는 이번 결정 그러니까 터키한테 전투기 판매하는 그 엔진 판매하는 결정에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과거에는 작년까지 이거 사전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습당했다라고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당했다, 기습당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패싱이 돼버린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이란 MOU 이후에 이제 바뀌어진 약간 중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MOU 이후에는 이 중동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도 이제 또 상당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특히 카타르가 오만을 바로 찾아가서 이란과 그리고 걸프 국가들을 함께하는 이 다자 협상, 요거를 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카타르가 이렇게 지금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들은 이란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출구 전략 정리 혹은 봉합으로 이제 가는 수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하고 이제 화해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카타르가 이제 원래 이제 브로커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여러 이제 사우디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사우디하고 이란을 이제 화해시키는 그런 자리를 이제 오만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표면적인 어젠다는 뭐냐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항해적인 그 실무 협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거 리컨실레이션 다시 이렇게 화합을 시키는 그런 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중동 국가는 요번에 그 이란 전쟁은 끝났고 봉합 상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브레드 TV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자유 이란까지 가겠는가 아니면 약한 이란으로 할 거냐. 근데 지금은 중동 정세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그렇고 이란 레짐 체인지는 아니고 이제 이란 약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또 다시 그 세력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J-디펜스 그 퀸시 연구소의 다자주의 세력 균형 이론으로 이제 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란을 더 공격하거나 패버리면은 너무 약화되죠. 세력 균형이 완전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 약한 이란을 이렇게 약하고 주변에 영향력 행사할 수 없는 가끔씩 드론 공격을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 공습 500발, 600발의 그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한 이란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세력 균형을 지금 짜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도 적당한 선에서 이제 화해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지난 5월에 그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라크까지 이 오펙 탈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또 시장이 술렁였는데요. 이게 단순히 석유 생산량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사우디가 주도해 왔던 이 중동 질서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석유부는 공식적으로 뭐 오펙을 탈퇴한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내부 사정에 관한 이제 보도가 이제 터져나오고 있죠. 현재 이제 오페크라는 어떤 그 보드 안에 있으면은 산유국들이 각자 코타가 있거든요. 국가 할당량이 있는데 지금 하루 원래 437만 배럴 생산 할당량을 받았어요. 이라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고 호르무즈가 좀 봉쇄되면서 일평균 148만 배럴로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산유국들은 수출이 안 되면. 그래서 목표는 700만 배럴로 400만에서 700만으로 쿼타를 이제 증산시켜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적자를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오펙이 수장인 사우디가 받기 힘든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쿼터 확대가 없으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수면 아래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지금 탈퇴하진 않았어요. 아직 아랍에미리트처럼. 그렇지만은 쭉 여차 우리의 민원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우디의 민원상을 사우디가 우리의 민원상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탈퇴하겠다. 근데 사우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오일 파워의 핵심은 오펙에 있거든요. 그 시장 지배력의 약화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사우디 위상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란 MOU 이후에 사우디의 상태가 이렇게 썩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미국의 친터키 기조가 계속된다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던 이 국가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 협정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닐까 또 우려가 됩니다.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키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 국가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노선을 걷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미국이 친터키 행보를 보이면 사실상 아브라함 협정 2.0은 물 건너갔다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아키텍처, 그 설계의 실존적 위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친터키로 가게 되면 안보 질서가 이제 시계 제로로 들어가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우디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동 패권 국가, 오일 패권 국가로서의 그 지위가 계속 약화되는 시점에서 함부로 이제 아브라함 협정 2.0,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가 정상을 할 수가 조금 없어요. 아랍의 정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2.0은 안보 협정 체제 그 성격이 강한데 사실상 사우디는 터키가 주도하는 파키스탄 3팩으로 이제 그쪽으로 아마 그 안보 협약체로 가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란이 약화되고 터키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터키가 이제 오스만 제국 과거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항상 자기가 술탄이라고 얘기하죠. 이슬람 종주국은 터키야라고 하면서 지금 나온 것이죠. 왜 이란이 약화됐으므로 이란의 역할을 이제 터키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손잡는 것보다는 터키가 그래도 같은 범이슬람권의 어떤 그 친화도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차선책이 아닌가 해서 사우디가 지금 터키의 올벳 그 어떤 그 자기력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협정 체제가 이제 실존적으로 좀 위협을 겪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주도에서 이제 터키 주도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의 행보거든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까지는 약간 터키 쪽으로 판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터키가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의 또 병참 기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변화가 중동 안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걸로 보십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력 균형 이론의 가장 그 맹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익히게 되면은 터키가 사실상 이란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심 역할이 뭐냐면 대리 세력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병참 지지도 하고 금융 지지하고 이걸 터키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대놓고 이란처럼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면 아래에서 이런 대리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헤즈볼라 왜냐하면 그 터키하고 시리아를 이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상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 안전한 병참 루트를 지금 터키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헤즈볼라를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시리아를 통해서 그 시리아 알줄라니 정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잠재적으로 헤즈볼라를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병참 루트를 터키가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도 그 전에 이미 무슬림 형제단의 어떻게 안시처 역할을 지금 터키가 하고 있고
하마스의 안식처도 제공하고 있고 그 전략의 중심이자 안식처를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과거 카타르하고 이란이 했던 역할을 지금 터키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의 침묵, 미국의 친터키 행보가 반이스라엘 그 중동 내에서 반이스라엘 여론을 주류하는 결과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협정의 토대는 뭐냐면 이념적 온건주의적인 아랍과 이제 동맹을 맺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대한 치명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친 터키로 가면서 그래서 새로운 지금 양태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었던 이 터키의 아르메니아 학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지금 터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학살 사태는 이거죠. 1915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시절 끝물에 사흘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안에 대해서 한 15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 그 이스라엘 홀로코스트하고 비견되는 뭐 최대 1900년대 최대 이제 학살 그 사건인데 그동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터키와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암묵적으로 묵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완전 터키랑 사이가 이제 완전 어긋나 버리니 오케이 그럼 우리는 FM대로 가겠어 해가지고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이 이거를 공식 의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네세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26년 현재 미국,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 유엔 32개국이 아르메니안 학살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동참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터키가 중동에서 내가 큰형님 그 아랍의 큰형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흠결을 내는 거죠. 너네는 학살의 그 역사가 있지 않아. 그거 왜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해? 그래서 이념 논쟁을 이스라엘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아랍의 정통성을 이제 흔드는 거죠. 너는 네가 아랍의 맹주라면서 어떻게 이슬람의 맹주라면서 근데 어떻게 학살을 할 수가 있어? 요런 이제 프레이밍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좀 상징적인 사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터키를 압박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지금 또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전직 모사드 고위 관계자가 터키 내에서도 이 비밀 공작, 이스라엘의 비밀 공작을 불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사드의 그 대테러 국장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쓴 이제 기고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카타르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안식처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무슬림 형제나 하마스 등등. 그건 이제 이스라엘 뭐 국경선 무시하고 가서 공작 활동하고 사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란 안에서도 실제로 지금 안에서 이스라엘 모사드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터키도 이제 이제 공작으로 이제 우리가 투입해서 이 안식처를 그 테러 안식처를 갖다가 회파를 해야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천명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게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도 관계가 거꾸러지거든요. 왜냐하면 터키하고 수면 안에서 엄청나게 이제 부딪히는 거니까 그동안까지는 선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카타르나 뭐 이런데 이란에 가서 우리가 직접 폭습도 하고 공습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터키는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활동, 정보 수집 활동만 했는데 이제 공작, 그림자 전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모든 이제 무슬림 형제당 계열의 뭐 하마스, 수니파부터 시아파 테러리스트들 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방치 안 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보여요. 이스라엘이 공식 정부는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모사드의 입을 열어서 한번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다시 미국과 이란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같으면 국제 유가가 급증하고 했어야 할 텐데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70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60 밑으로 지금 선물 시장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발 그 MOU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 유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것이죠. 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교하게 계산된 제한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전체 그 호르무즈를 통한 물동량의 전 세계 물량이 한 20%인데 휴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MOU에 관한 거. 그래서 초기 교전 당시에는 전쟁 프리미엄이 있었, 전쟁의 위협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배가 못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상 상쇄됐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 프리미엄도 없어졌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일단은 시장도 이란 전쟁은 끝났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의 평가도.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수급 문제를 또 들여다보면은, 유가 수급 문제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가 많이 이제 풀려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적 대응 수요도 또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불길이 치솟는다고 헤드라인 때문에 이게 가격이 폭주할 수는 있지만은 수요 공급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호르무즈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주도하는 것이다. 경제 원칙의 기본 원칙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자잘한 뭐 분쟁은 있겠죠. 드론 서로 주고받고 해도 이제 유가는 이제 안정화되고 하방 압력이 세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평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바벨만데브 해협 이 두 곳을 새로운 경제 핵무기로 사용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이 러시아랑 이란 그리고 후티까지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파장을 또 가져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현지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RGC가 물론 힘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테러 지향 그 신정 체제의 노선, 지하드 노선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그 카드를 하나 딱 쥐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호르무즈 해협과 그다음에 바벨만 데브 해협 이 두 개의 그 초크 포인트가 있어요. 바벨만 해협은 이제 홍해에 입성하는 그 초크 포인트고 호르무즈는 페르시아의 초크 포인트인데 이 두 개를 갖다 동시에 봉쇄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바 그 현지 분석에 보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 이란, 예멘 어떻게 보면 삼각동맹이 마지막 이제 테러를 불사르겠다 뭐 이런 조치를 갖고 있는데 러시아가 전체적인 자금 지원을 담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IRGC 쿠드 포스 해외 사령부, 해외 작전 사령부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지금. 실질적인 작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그럼 실무 부대가 누구냐? 그게 후티 반군이라는 거예요. 후티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만 데브 해협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또 해상 봉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초크 포인트가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홍해 앞바다 거기서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만 해협에서 이 두 관제를 언제 할 거냐가 이제 시기가 중요한데 현지에서는 이런 회색 지대 전술을 쓰면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시장을 완전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경제 전쟁 전략이라고 지금 현지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란, 러시아, 예멘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이제 해상 초크 포인트 두 개를 노린다. 왜냐하면 사실상 호르무즈 봉쇄가 먹힌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를 봉쇄하니까 결국 MOU까지 갔으므로 이 두 군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호르무즈 봉쇄는 지금 유가가 안정됐지만 이건 뭐냐면 일단 인정된 리스크예요. 언노운이면 이걸 못 잡아내는데 앞으로 홍해 앞바다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는 언노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계산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두 군데 터쳤을 때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RGC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전략에서 실제 실행을 맡는 게 후티 반군이라면 현재 후티의 군사력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이제 후티가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재무장에 또 후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후티 전력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5년 초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제한 이제 공습을 했죠. 후티하다가 한 6주 동안 했나요? 그러고선 후티가 가만히 잠잠히 있었어요. 그러고선 근데 FDD 연구원의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750톤 규모의 대형 무기 선적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무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 대신에 후티가 좀 영리한 게 뭐냐면 이번 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재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걸 어디를 통해서 무기를 조달하냐? 오만을 통해서 조달을 한 겁니다. 오만을 통해서 무기를 조달했는데 그게 대부분 중국산 부품을 갖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한테
받던 무기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공급망을 다변화해가지고 자체 생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개입을 안 했어요, 후티 반군이. 근데 계속 지금 무기를 적재하고 있고 마지막 카드로 이거를 쓰지 않을까라는 게 현지 이스라엘의 분석인데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무장 상태는 굉장히 많이 높은 준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이 움직임을 마냥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소말릴란드를 또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군사 협력까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홍해에서 새로운 전진 기지를 확보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홍해권을 이제 안보를 위협하는 게 이제 후티 반군이죠. 그 바르다말 해협 그 입구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 근처에 이제 소말리란드를 이제 투입을 시킨 겁니다. 소말리란드 국교 정상하면서 여기서 이제 드론 잠수함이나 여기 해군 기지를 지금 기획 단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홍해권 안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소말리란드에다가 이제 해군 기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후티 반군의 IRGC의 이런 책동에 대해 카운터를 이제 매기는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홍해권의 안전은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담보하겠다는 게 IDF의 그 네타냐후 총리야 안보 내각의 목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략의 전진 기지로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요번에 이걸 이제 미리 내려다본 거죠. 그 네타냐후 총리. 그래서 소말리란드를 올해 초에 이제 국교 정상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이제 상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바벨만데브 해협 이 홍해 쪽이 이스라엘만 지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 국들도 지나다니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은 희망봉을 우회하려고 하는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홍해권에 그러니까 호르무즈도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이란 전쟁을 펼치면서 유럽 나토 국가보고 그 선박 호위 업무를 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온 이유가 이제 호르무즈랑 우리랑은 약간 상관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홍해권도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하겠지만 말씀하신 그 희망봉을 우회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부 유럽 중심으로는 우리의 먹거리는 지중해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는 건 우리는 포기하고 지중해권에다가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게 읽힙니다. 네, 그럼 최근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이런 대체 경로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지금 이 대체 루트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호르무즈를 대체할 이 대체 경로를 찾기가, 완전한 대체 해제를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앞으로 국제 물류, 이 에너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는 이제 사실상 이제 홍해로 대체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맥의 어떤 경쟁을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맥이 저 노선이 저렇게 사우디 통해서 저기 지중해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인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여기에 경쟁 노선이 지금 터키가 끼어들었어요. 그 터키 경쟁 노선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저런 그림인데요. 터키와 카타르와 이라크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권 국가 중에서 그리스하고 이스라엘은 패싱하고 곧바로 이제 유럽으로 가는 저런 노선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중해 그러니까 터키 노선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아이맥과 터키 노선 이제 터키 개발 노선이라고 하는데 카타르 이라크를 거치는 노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 트럼프 MOU 이후에 중동의 어떤 물류 질서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맥도 좋고 터키 노선도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지 않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앙에 있는 그 거점을 어딜 거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녹색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이맥으로 가도 괜찮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고 또 터키가 하는 노선에도 얹혀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배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아이맥 노선과 터키 노선이 치열하게 앞으로 맞붙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MOU 이후에 터키 행보에 이제 결과값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중동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